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중심 강의로 증권 투자는 4주차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것은 증권 감독 기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음 중 증권 시장의 감독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권 시장의 감독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그랬었죠, 그전엔. 그래서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감독을 담당하는 전체를 담당하는 그 의사결정 기구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과 특히 이제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을 담당하는 게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인데, 그거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요게 이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금감원이 이제 집행을 하는데, 특히 증권선물시장은 요 중간에 증선위가 있어가지고 증선위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이 집행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금통위. 그래서 통화정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금통위라고 합니다. 금통위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였다가 금융통화위원회로 또 이름을 바꿨었죠. 다음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하는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이 통합된 것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하고 같이 있었고, 증권감독원 별도로 있었고, 보험감독원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행, 증권, 보험사, 이게 다 그 금융시장,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 전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된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출범하였다. 맞습니다. 외환위기가 바로 그 금융감독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서 그거를 한 군데서 관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금감원이 생긴 거죠. 금융감독과 관련된 집행기관이다. 그렇죠. 금융감독원은 집행기관이에요.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정부 조직이다?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민간 조직이라고 그랬죠. 민간 조직이에요. 금융기관들이 돈을 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눈치를 많이 봐요. 금융기관들이. 금감독원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금융기관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기관이 다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규제하고, 또, 심지어는 정관예우로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조직의 특성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해,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와 관련된 역사를 묻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956년도가 처음으로 증권거래소가 생긴 거죠. 그렇죠? 증권거래소. 1979년은 뭐예요? 여의도로 이전한 거고, 1999년은 증권거래소 말고 파생상품이 생긴 선물거래소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05년은
증권선물거래소가 합쳐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9년이 그 한국거래소라고 이름을 바꾼 해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종목수와 시가총액이 어떤가 그러는데, 우리 이제 코스피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유가증권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을 코스피라고 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종목수와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 우리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 종목수하고 시가총액 하면은 코스피는 한 800개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1,500조가 되고, 여기는 한 1,400 종목이 되고, 여기는 한 250조 되나?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친 거는 이게 한 2,200개가 될 거고, 이거는 1,750조가 되겠네. 그렇죠? 4번이네, 4번. 코스닥까지는 안 해도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도 좀 알 수 있어야죠. 그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한 800개 종목, 1,000개 안 되는 종목이 있고, 시가총액은 한 1,500조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당 시장 가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다. 요거죠, 요거죠. 3번. 일주당 액면금액. 일주당 액면금액이라는 것은 모든 주식이 액면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1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5,000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액면 금액에다 발행 주식수를 곱했다? 이건 아니죠. 액면 금액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당 시장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에 액면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액면 금액이 있지만 의미 없는 숫자죠. 발행 주식수와 수권 주식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뭐 1억 주를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놔요. 그래 놓고 1억 주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4천만 주를 발행해요. 그 6천만 주는 나중에 또 상황을 봐가면서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발행 주식수가 되는 거죠. 그죠? 발행 주식수. 수권 주식수가 더 큰 개념이에요. 수권 주식수가. 수권 주식수를, 그러면 수권 주식수와 발행 주식수가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1억 주 발행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받아놓고 그거를 다 발행해버리면은 수권 주식수하고 발행 주식수가 똑같죠.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조직 형태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회원제라고 그랬죠, 회원제. 그런데,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누가 돈을 냈냐? 뭐 이런 걸 묻나 보네요. 그러니까, 민간 조직이면서 회원제예요, 회원제. 그러니까, 주식회사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증권거래소의 주식이 또 상장이 돼요. 그래서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정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서 출자해가지고 거래소를 만들고 정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정부 조직이에요. 우리나라는 민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증권 매매는 공기능이니까 공기업으로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을 선정을 해놓고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그 이상하긴 하죠. 그 정부가 정부 조직으로 저기를 할 거면은 정부 돈으로 해야 맞는 건데, 그 자금의 출자자와 운영자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처음 만들 때에 큰 규모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 국가 가 아닌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조직을 만들고 그거를 운영한 거죠. 증권거래소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건 뭐냐? 증권거래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이거고, 개설하는 거고, 이건 운영하는 거고, 이건 부수적인 업무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려면 주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상장시키는 거, 개설 업무고, 그리고 그거를 사고 팔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매매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 팔 때에 그 정보를 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 주는 거. 기관을 검사하는 거? 이 검사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하는 거예요. 검사, 감사, 검독. 감사는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게 이제 감사고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빌려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시험 볼 때는 가장 특별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해줬지만 가장 정확한 답을 고르시오. 이거 안 해도 이걸 고려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증권을 빌려주기도 해요. 돈을 빌려주면 신용융자라고 했고 증권을 빌려주면 대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죠. 주식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죠. 그렇지만 항상 객관식에서 고를 때는 가장 정확한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자금과 증권을 모두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답이 없다? 이거는 틀린 항이고. 증권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규모는 500억 원이다. 전에는 그랬어요. 500억 원. 그랬다가 그게 300억 원, 200억 원으로 이렇게 좀 낮아지고 지금은 그 증권회사도 분류를 해가지고 어디는 뭐 50억 원만 있어도 증권회사를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보다도 경기 활성화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안전하게만 한다면은 점차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재력이 있는 그 증권회사들만 남게. 간접 투자 방식인데 가장 자유롭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신탁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간접 투자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의 유형은 그때 계약형과 회사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약형과 회사형, 그러니까 투자신탁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안에도 계약형에는 기금형과 단위형이 있어요. 기금형은 돈을 더 모아서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거고 단위형은 한번 시작한 거 그대로 가는 거고요. 회사형은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방형은 자기 돈을 투자 회사에 가서 바로 현재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내 몫의 돈을 받는 거고, 폐쇄형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투자 자금을 쉽게 자유롭게 회수를 할 수 있을까? 계약형은 기금형이든 단위형이든 일단은 그 투자 신탁 회사에 가야 됩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통장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형으로 맡긴 돈도 우리 예금하는 것처럼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들었을 때 그거 찾을 때 바로 그냥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서 직접 해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형이 이제 기금형이나 단위형이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회사형은 어떻습니까? 회사형은 개방형일 때에 투자신탁 회사 가서 내 지분만큼을 정산을 해서 현금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해야 돼요. 폐쇄형은 회사형 투자신탁이 주식을 상장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식거래로 도금을 해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식거래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 주문을 내면은 바로 현금으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쇄형이 가장 현금화 시키기가 쉽네요. 이거는 다 가서 직접 계산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지만 폐쇄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바로 현금화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주차의 증권 관련 기관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